사기와 부실을 숨기려는 사모펀드가 작성한 로비 관련 내부 문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해줬다는 현재 재판 중인 금융범죄 피의자의 돌발 증언. 자, 이것이 어제 국감에서 야권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한 핵심 근거입니다. 이미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는 국감을 거치며 복잡한 금융사기 사건에서 예민한 권력 비리 의혹으로 비화됐습니다. 하지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단언할 정도로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이젠 검찰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김슈맨 시작합니다. 네,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뚱한 표정은 여전하시네요. 예. 뭐 제가 이렇게 생긴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뭐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이게. 근데 저런 시크함과 엉뚱함이 매력이십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서 그러신가요? 네. 날씨는 뭐 쌀쌀해질 때가 됐죠.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도 짜증이 나고 추워도 짜증이 나고 쌀쌀해도 짜증이 나고 짜증만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이 있는데 날씨가 이제 이 계절이 변하면은 재채기가 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즘에 재채기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역적 아닙니까? 코로나19 상황에. 굉장히 많은 내적인 갈등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재채기 막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나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의 주요 이슈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교동계 복당 없었던 일로. 두 번째, 넙죽 엎드린 덥죽 대표. 세 번째, 추미애 소설 아닌 장편 소설. 자, 네 번째, 일본 베를린 소녀상 철거 루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동교동계 복당 없었던 일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던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낙연 대표에게 직접 복당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죠. 네, 일단 최인호 수석 원내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정대철 전 상임 고문인데 정대철 씨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대철 씨의 복당 추진은 자가발전, 원님 덕에 나팔 불 생각을 거두십시오.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주당 정권 획득을 반대한 전과자들이 무슨 명분으로 복당, 한 번 배신한 자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원님 덕에 나팔불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원님은 이낙연 대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동교동계 복당 소식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 2016년 집단 탈당을 했기 때문이겠죠. 뭐 가깝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교동계라고 하면 워낙 옛날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이었는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좀 뭐랄까요? 그런 좀 업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계파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범민주당 계열에서 좀 계속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남아 온 게 또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총선할 때 그 당시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 총선은 이제 당시에 보수 정권을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 누가 될 것이냐가 같이 연동이 된 그런 총선이었죠.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는 당시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안철수 당시 이제 국민의당 대표를 더 선호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안철수 대표에게 따라간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호남 여론에 이제 민감한 동교동계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같이 따라간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상황이 여러모로 바뀌고 있는 것이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지금 민주당 중에서는 가장 뭐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 아닙니까?
대권 주자 중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두 명이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이낙연 대표인데 네. 어쨌든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지역 기반이라고 하면 호남 기반인 것이고 지난번에 또 총선할 때 보면은 예를 들면 민생당이라든지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를 기대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의 경우에는 이낙연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구호를 내놓고 지금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호남 대통령을 배출하자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낙연 대표의 어떤 뭐 대권 대망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동교동계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아 뭔가 해볼 만한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기반은 어쨌든 호남 지역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들을 또 너무 또 냉혹하게 또 내치거나 이루어지는 뭐 그런 모양새 만드는 건 좀 안 좋은 분위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교동계 복당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뭐 설왕설래가 오간 것인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보셨듯이 정리한 것은 결국 그것은 뭐 동교동계 자가발전이고 뭐 배신자들은 얼씬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밖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뭐 재밌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일은 재밌는 일이다. 제가 뭐 민주당원은 아니니까요. 뭐 제가 대권 주자도 아니고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잘하면 네.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겠죠. 네, 알러지성 비염이 지금 제일 심하신 것 같네요. 예. 예, 지금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말을 통해서 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하지만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 입장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요. 동교동계 권노갑 전 상임 고문 등과 함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복당설에 대해서만큼은 한마디로 일축시켰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이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바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발언인데요. 동교동계 원로들은 민주당 밖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고 믿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이 지난 2003년 이 정대철 전 의원이 새천년 민주당 당대표 시절 또 비서실장을 맡았던 것이 이낙연 대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또 이 정치적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찬성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아직은 아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아닐까요? 일단은 이낙연 대표의 성향상 본인이 직접 내치긴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관령 리더라고 많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지금처럼 최인호 원내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의 당심이 또는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회피하면서 끝내는 사실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지금 결국은 지금 복당하려고 하는 동교동계 세력들이 호남의 민심을 얻어서 뭐 이낙연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대표 스스로가 이제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로와 없어도 호남의 민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교동계가 정말 이낙연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냐 그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정대철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3대 정치인입니다. 정일영 박사, 정대철 그리고 아들 정호준 3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주 일각에서입니다만 정호준 전 의원의 정치길을 다시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당원의 마음은 여전히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건 일각이긴 합니다만 또 아파 찬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정치적 아파 찬스냐. 어쨌든 원님 덕엔 아파 부는 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넙죽 엎드린 덥죽 대표입니다. 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영산 골목 상권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출연했던 포항 덥죽집의 메뉴를 프랜차이즈가 표절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해당 프랜차이즈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네, 일단 이 사태가 불거진 것은 이제 SBS 이제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백종원 씨가 나와서 포항의 한 자영업자를 찾았었죠. 덥죽이라는 메뉴를 먹어보면서 백종원 씨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사장님이 살짝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혼나는 줄 알고 왜냐면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아다니면서 백종원 씨가 코칭을 했었는데 네. 또 혼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칭찬하려고 했었다. 잘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극찬을 했었죠, 당시에. 네, 극찬을 했었는데 이 자영업자가 요리책 한 4권 정도를 스스로 만들면서 재료도 직접 공수하면서 이 덥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면서 서울의 똑같은 메뉴와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프랜차이즈가 개설되었고 포항의 덥죽집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레시피가 알려질까 봐 이제 배달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의 덥죽집을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뺏어가지 말라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했고 이게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알려지고 이 덥죽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위치, 주소, 메뉴가 공개됐는데
메뉴 이름이 포항 덮죽집과 똑같았어요. 뭐 시소 덮죽이 시금치와 소고기, 네. 소문 덮죽이 이제 소라와 돌문어였는데 이 메뉴가 똑같은 거예요. 앞에 또 멘트가 붙었던 게 골목 저격이라고 해서 마치 이 골목 식당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단어를 또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여기에 이제 분개한 네티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평점 테러를 가하면서 많이 알려졌고 결국은 이제 덮죽 사장이 모든 걸 처리하겠다. 포항에 내려가서 직접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시장원 의원. 네. 결국은 이 불매운동 덕분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이 메뉴의 원 개발자인 이 포항 덮죽집 사장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알려지자 먼저 이 네티즌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음식점의 맛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으로 먼저 이 네티즌들이 달려갔는데요. 아이디어를 베낀 도둑. 가게 앞에 1인 시위하러 가겠다. 법이 엄하지 않으니 민심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이 댓글 저격을 했고요. 아까 오창석 의원의 말대로 5점 만점인 이 별점에 1점으로 별점 테러를 하면서 이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10일 이 골목 저격이라는 메뉴의 이름을 삭제를 했고요. 결국 배달 서비스도 중단을 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인기 있는 이유는 말하자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역시 공정하다는 게 중요한 것일 텐데 문제는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 식당을 레시피에 뺏는 것 자체가 매우 불공정한 일이니까 또 하나의 불공정 논란, 불공정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 게 문제일 텐데요. 모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강원도 감자빵을 출시했다가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판매 중단을 알렸는데요. 이렇게 미투 가게 또는 미투 메뉴가 활개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분석 좀 네, 일단 뭐 해주시죠. 감자빵뿐만이 아니라 뭐 라면 회사의 품종이라든지 뭐 음료에서도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음식 조리법 자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 조리법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 바깥에 있다 보니까 누구나 도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덮죽 사실은 그 방송 중에 요리책 4권이 전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여졌거든요. 그럼 누구나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작자의 노력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음식 조리법을 뭐 저작권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창작자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베끼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민아 의원, 레시피가 특허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레시피에 네.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뭐 특허 등록 베끼기 뭐 이런 거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게 방송 제목이 킹스맨입니다. 그래서 킹스맨의 입장에서 킹스맨이 혹시라도 골목에 있었다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킹스맨은 골목에 있지 않고 뭐 거기도 골목이면 골목인가요? 뭐 아무튼 약간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킹스맨에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레시피가 특허 등록 대상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네. 뭐 특허청에서는 뭐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발명한다든지 이렇게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원료를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공법으로 뭐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 이제 특허 출원 대상인데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론 당연하게 새로운 것이어야 되겠죠.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의 것보다 나은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보다 이제 뒤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특허를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기존의 것보다 나은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특허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특허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실용적으로 쓰기 위한 어떤 목적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맞는 레시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라면 끓이는 방법을 가지고 레시피를 뭐 특허를 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내주지 않을 겁니다. 기존의 방법보다 낫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레시피도 특허가 되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추미애 소설 아닌 장편 소설입니다. 자,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 장관의 발언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정치 공세를 당했다 할지라도 제 아들 문제로 국민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덮어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대단합니다.
예,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위법 불법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간단한 사건인데 이걸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온 여러 가지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 네, 어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은 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추 장관 이번에도 강하게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하 의원. 네. 그렇죠. 방금 박범계 의원이 잠시 당황하는 모습. 소설 쓰시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네. 또 소설 말씀을 하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당혹스러움. 여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장관에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할 때는 이제 네. 방어성 질문, 방어성 답변을 이끌어낼 수 그렇죠. 있는 질문을 이제 하기 마련인데 네. 네, 방어성 답변이 아니라 네. 역공의 어떤 답변이 나온 걸 그러게요. 보면서 네. 상당히 감탄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저러한 모습이 이 추미애 장관과 저 사이에 약간 공통의 DNA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어디 가서 말싸움할 때 안 지거든요. 네. 네. 저런 식으로 계속 저도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 비슷한 사람이다. 추미애 장관이나 저나. 근데 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김민하가 아니고 그리고 네. 이제 장관의 이제 그 지위를 가지고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만큼 좀 더 이제 세련된 대응이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이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 대단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것이 어떤 검찰개혁 문제나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조성되어 있는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랄지 이런 걸 탈출할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겠죠. 네, 오찬성 의원 한번 분석해 주세요. CG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네, 멘트들이 일단 몇 뭐 개 있죠? 윤한홍 네. 의원과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이야기 내용인데요. 윤한홍 의원은 이제 9월 한 달 동안 거짓말을 27번이나 했다라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보시고 계십니다. 남겼고 네. 추미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안 아픈 아들도 아니고 군대를 안 마친 것도 아닌데 무엇이 잘못인 건지 수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근거를 가지고 말하라. 라고 이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국정감사 이전의 최대의 이슈이기도 했었고 네. 대정부 질의에서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사실 다른 국민들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추미애 장관의 말처럼 실제로 아픈 부분이 있었고 수술 기록도 제출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무슨 뭐 병장회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야기가 많이 엉켰었는데 결국은 지원단장, 지원반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모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이제 휴가 연장을 한 사람들이 보고가 됐었고 또 그것이 가능해진 군대라는 것을 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다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뀐 사회 아프면은 쉴 수 있고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돌아왔을 때 다시 원대 복귀하는 그런 군대 사회가 구현됐다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 평론가님 말씀처럼 추미애 장관이 정말 예상 밖으로 국감에서 굉장히 공세적이죠. 어쩌면 그건 9월 28일 날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잘못이 있다면 근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그 말씀이 맞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일단 검찰에서 이제 그렇게 뭐 무혐의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냐면 왜 그러면 그동안에는 검찰이 밝힌 자료를 보면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좌관과의 뭐 이 휴가 관련 얘기를 뭐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를 같이 공개를 했는데 그동안은 왜 보좌관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뭐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휴대폰을 뭐 포렌식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야 이제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27번을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고 저는 뭐 이것도 참 재밌는 광경이다. 밖에서 또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밖에서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일본 베를린 소녀상 철거 로비입니다. 지난달 유럽에서는 최초로 공공장소에 설치돼 기대를 모았었던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해당 지자체의 철거 명령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さまざまな人
それが行き交う、そして共存する街、それが私はベルリンであると、そんな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そのベルリンの街にそういった像が置かれ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네, 이슈맵으로 살펴볼 마지막 이슈는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관련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일, 그리고 가처분 신청, 슈레더도 철거 반대, 일본 정부의 집요한 로비, 외교 문제로 비화 등이 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14일인데요. 일단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건립으로 인해 해외 위안부 문제 운동사에 새로운 분수령이 생기나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서 내일 14일입니다.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일단은 미테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소녀상, 이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 여기서 따져볼 것이 지금 이 동상을 설치한 코리아 협회 같은 경우 무단정부에서 불법 설치한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걸쳐서 승인을 받아서 약 1년 정도 이 설치하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인지 미테구에서 갑자기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치한 코리아협회 같은 경우는 철거하도록 행정명령한 것을 정지하도록 하는 철거명령 집행정지를 이제 또 내놓은 상태인 것이죠. 가처분 신청.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본안까지 올라가서 다투는 1년 정도까지의 시간은 벌 수 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배경에는 일본의 집요한 스텔스 로비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소녀상 철거 소식에 대해서 일본 우익 성향 신문들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찬성 의원 어떻습니까? 네, 지난 10월 10일입니다. 산케이 신문에서 이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기긴 했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동상을 방치하게 된다면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성노예라는 역사 날조가 퍼질 수 있다. 악질 반일 행위의 싹은 확실히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바로 직전에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의 장면도 나왔었는데 전방위적인 일본의 압박이 좀 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어떤 한일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노예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를린 시민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사회민주당, 녹색당 당원들 중심으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베를린 시장은 사회민주당 소속이고요. 미테구의 미테구청장은 녹색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장들이 왜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함께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철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로비가 강하다는 뜻일 텐데요. 로비의 정도 얼마나 집요하고 강렬합니까? 집요하고 강렬합니다. 네. 네, 일본은 집요하고 강렬하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이 세계사적으로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네. 그리고 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확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전쟁 범죄들을 막 이제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를 식민 지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있으면은 이 세계의 왕따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로비들을 합니다. 그 일례로 가만히 있다가 당한 사례가 과거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과 같은 지위가 아닐 때 중국과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누가 좀 인정받을 것이냐를 겨루는 그런 국면에서 일본은 당연히 앞으로 친미적이고 좀 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틀에 맞는 대만이라는 이런 나라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대만과의 외교관계 이런 것들에 공을 들여서 관계 개선을 하고 중국을 좀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이제 수교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국가처럼 돼버리는 바람에 일종의 뒤통수를 맞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이제 강대국들의 로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이라든지 또는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해당 국가들에 관철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사사카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 것이죠. 이번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런 소녀상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굳이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일본이 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각색해서 이제 독일 사회에 독일 이제 지방 정부에 로비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논리는 결국은 이게 인권 문제가 아니라 한일 외교 갈등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상황에서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소녀상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해당 구청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네,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이 한국인인 김소연 씨입니다. 이 부부가 재임 시절 방한했을 때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묵고 계신 나눔의 집을 방문하는 등 이 위안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밑에 구청장을 상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기 구청의 결정을 결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반역사적 결정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일 관청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슈레더가 닌자거북이에 나오는 그 슈레더가 아니고 독일 총리를 지낸 사람인데 네. 3인당의 거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독일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데 긴장은 이제 MC 장원이 한 것 같아요. 목이 잠겨가지고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옮긴 게 아닌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긴장한 게 아니라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알레르기성 비염처럼 재채기는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네네. 다행입니까?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 너무 불행합니다. 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외교부 대변인에 대한 반응도 들어볼까요? 우리 정부 외교부 대변인이 한마디 했죠. 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8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만 꼭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셨듯이 독일 아까 뭐 슈레더 총리의 이제 글에 보면은 뭐 나치를 청산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일 사회는 이런 문제들이 국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어떤 문제이냐 아니면 이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의 발현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회가 과거에 자신들의 이제 아리안 민족주의 이것 때문에 치러야 됐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민감한 상황인데 일본이 계속해서 로비를 하는 논리는 이게 한국인들이 사실 자신들이 뭐 여러 차례 사죄도 하고 위안부 합의도 하고 여러 차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반일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발산의 그 결과로 이런 소녀상 설치 등을 세계 곳곳에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네. 일종의 한국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인 정서 때문에 반일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금 보셨듯이 또 오창석 용원 말씀하셨듯이 3인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그러한 논리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는 것인데 여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명분론을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이 문제가 단지 이제 우리 민족과 민족의 어떤 박해를 받은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의 문제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도 보면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것을 성노예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보편적인 어떤 사회 문제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사실은 전면에 나서서 그동안에 있었던 전쟁 범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일본 정부의 이런 사실 왜곡 이런 것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 킹슈맨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교동계 복당 논란부터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소녀상 이야기까지 쉼 없이 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킹이었습니다. 김민아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세계 정상들의 코로나 정치입니다. 자, 11월 3일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이전과 이후 여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16%포인트 정도까지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이 수치 자체가 사실 이번 대선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기록한 거였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의 부동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CNN 조사에 따르면 이미 유권자의 90%가 자신이 선택할 후보에 대해서 결정을 마쳤고요. 좀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유권자가 8%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또 변동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8%인데 문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결정했다 트럼프로 넘어가는 게 사실 좋은 입장인데 이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중도층이 많아지고 있다. 부동층이 많아지고 있다. 네. 자,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 3일 만에 초고속 퇴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치 행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사흘 만에 퇴원을 한 이후에 마스크를 또 벗어 던졌죠. 그리고 또 2,000명이 넘게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를 백악관에서 열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2차 TV 토론도 굉장히 좀 추진을 했었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결사반대하면서 결국 취소가 됐고요. 경기 부양책도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이 협상 중단에서 대규모 부양책 수용으로 선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원 규모나 대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 유세 스타일도 굉장히 상반되는데요. 먼저 퇴원 후 백악관 발코니에서 미니 연설을 한 트럼프의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First of all, I'm feeling great. I don't know about you. How's everyone feeling? Good? I want you to know our nation's going to defeat this terrible China virus, as we call it. And we're producing powerful therapies and drugs, and we're healing the sick, and we're going to recover. 네, 트럼프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바이든의 마스크 논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둘의 대화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바이든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마스크와 함께 나타난다 라면서 미국 TV 토론에서 약간 조롱조의 발언을 남겼고요. 조 바이든은 마스크 벗는 트럼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면서 MBC 타운홀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는 평소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바이든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바이든은 퇴원 후에도 마스크를 벗고 연설하는 트럼프를 심각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 후보의 코로나 대응 스타일도 굉장히 다른데요. 트럼프는 마스크를 벗고 중국 바이러스를 물리치자, 퇴원하면서도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무시하며 유세를 하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참석자 인원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선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오히려 당내에서 유세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세계 정상들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걸렸던 세계 정상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있었고요. 과테말라의 잔마테이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있었고요. 영국의 보리스 총리이 확진되었을 때 보건부 장관이었던 맨 핸콕, 그리고 보건부 차관이었던 네일인 도리스까지 확진이 됐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시는 킹덤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콩 컨소시엄 DKG에서 코로나19 안전도 순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의 가장 안전한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1번 대만,
2번 독일, 3번 한국입니다. 늘 특이한 논리로 정답에 다가가는 우리 오창석 의원,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논리 없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K 방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위상을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오, 네, 이 애국심으로 가겠다. 네, 애국심과 객관적인 데이터, 네. 믿음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한국이 1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1위는 아니었고요. 정답은 2번 독일이었습니다. 이 홍콩 컨소시엄 DKG가 252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해 최근 코로나19 안전도 순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독일이 1위고요. 한국은 3위, 대만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자들은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대응하는 정치적 의지, 의료 시스템 등도 이 주요 평가 요소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이 3위라는 것도 중요하군요. 일단 독일이 1등이라고 하겠는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방역 체계가 잘 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코로나 정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도 이제 1, 2, 3단계를 나눴을 때 몇 명이 모이는지 규정을 해두지 않았습니까? 독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적 모임 같은 경우는 50명, 사적 모임은 25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해 두고 있고요. 일단 공공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일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5조 6천억 원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크루츠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단축 근무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단축된 근로 시간만큼의 임금은 정부가 좀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 폭스바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양자 화학 박사 출신이라서 과학과 증거에만 의존한 정책 결정을 하고요.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숫자를 뜻합니다. 네, 정리하면 결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리더십, 이게 독일이 1등이 된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반면에 브라질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어갑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이유, 송 교수님 왜입니까? 네, 브라질 누적 확진자가 현재 미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고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8일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근데 이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보소나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신도 코로나19에 걸렸었고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이건 가벼운 독감 정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공포감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언론의 히스테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엉뚱한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경제 회복을 앞세워서 뭐 지방 정부가 경제를 좀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사실 비난을 했던 게 보소나로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각국 정상의 리더십에 따라서 사실 이 각국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고 트럼프라든지 보소나로 대통령처럼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고 국민들에게도 이것을 굉장히 경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 리더십 자체가 현재의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아시아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 범위를 좁혀봐서 한중일 코로나 방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그럼 한중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 상황이고요. 중국은 지난 9월 8일 코로나19 유공자에게 훈장을 주면서 방제 성과를 과시했는데요.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57일 만에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 향후 대책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 체제를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 전 국민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안전도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위, 중국은 7위, 일본은 5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 순위에서 중국이 7위군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큰 국경절이라는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 국내 여행을 장려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연휴 기간이 황금 연휴였죠. 두 개의 연휴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2020년 들어서 가장 긴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어쨌든 여행을 많이 해야지 해서 돈을 써야지 내수 경제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여행을 장려했던 거고, 이 중국에서는 이 국내 여행으로 사실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하나로 53조 원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다봤었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 종식을 선언을 했고 표창대회까지 여러 상황에서 대내외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빨리 시작한 만큼 빨리 끝난 것도 맞아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 걸 보면은 뭐 이번 연휴 동안 초반 사흘에만 약 7만 건에 달하는 여행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 당국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여행을 장려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지만 문제는 어제 나왔죠. 확진자가 대거 발생을 했고 지금 수백만 명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또 뭔가 다른 나라와는 현재 다른 리더십이 또 다른 또 코로나19의 전염을 또 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건 세계 각국 정상의 리더십, 코로나 리더십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무는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어야 할까요? 이런 여론도 많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일단 각국 반응이 좀 다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중국을 이제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대선 캠프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아까도 말했던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피해가 큰 유럽에서도 중국의 이제 그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를 중국이 좀 은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빨리 시작한 만큼 백신 개발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백신 개발 과정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감추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현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상황도 나쁜데 일본은 지금 현재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스가 내각이 출범하면서 Go to Travel이라는 일본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외식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Go to Eat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일본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고투 트래블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고투 트래블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투 이트라는 다시 이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게 온라인 예약 사이트로 식당을 예약을 하면 이 가게를 방문했을 때 포인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포인트는 정부가 제공하는 게 맞지만 이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이 수수료는 사실 가게의 몫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캠페인 위탁 업체가 수천억 원을 챙기고 이 대형 업체나 대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사실 수수료 감당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결국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 그 리더십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코로나 정치의 승패의 기준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세계 경상들의 코로나 정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 속에 담긴 민심을 읽어라. 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송현석, 오창석 연구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뇌손상 발견. 코로나19 휴대전화 액정에서 4주간 생존.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02명입니다.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고요. 국내 발생이 69명, 해외 유입이 3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국내 발생 사례 중에서 서울에서 18명, 경기에서 32명, 즉 수도권에서만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이라던가 경기 수원시의 스포츠센터 같은 이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시 하향
상향 조정이 됐죠. 앞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더 중요해지겠습니다. 강 의원은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인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98명, 오늘은 또 100명을 넘어서 가지고 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이 되실 텐데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만 놓고 보면은 어제 68명이었고 올해 69명으로 그러니까 한 명 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횡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전히 방역 당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뇌손상 발견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실이라면 정말 좀 이게 무섭고 심각한 내용일 텐데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에 알려진 호흡기 외에도 몸의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는 이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인데 아주 전형적인 이제 뇌손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를 진료를 하다가 그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해봤더니 이 환자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연구진은 어쩌면은 코로나19가 이 환자의 갑작스러운 뇌 손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한 사례고요. 이 호흡기 외에도 그리고 뇌 손상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심장 질환에 심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고환 같은 곳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호흡기 증상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다른 신체기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면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만 조심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아니라 코로나19 증상을 가볍게 앓는 것으로 알려진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을 심각하게 앓지 않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난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환, 그리고 뭐 심장 질환, 그리고 심지어는 뇌 손상 같은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원래도 조심했지만 더욱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19 휴대전화 액정에서 4주간 생존이라는 내용을 영국 BBC에서 최근 전했었는데 휴대전화는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있는 그런 필수적인 물품 아닙니까? 이 내용은 사실인가요? 네, 이걸 호주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BBC에서 보도를 했고 그 BBC 보도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들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어제 포털 사이트 등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뉴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나쁜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에 가까운 나쁜 뉴스입니다. 최악이군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호주 연구팀의 연구는 실험실 상황을 전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는 한 20도씨 정도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촉할 수 있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측정해본 연구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연구를 최초로 보도한 BB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연구라는 걸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런 대목에 대한 당부 없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불안감을 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요양원 등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신장식의 직문직답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총정리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